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고등학생 자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단순한 학업 포기도 치기 어린 행동에 따른 자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 학교에서 안전을 느끼지 못한 학생들의 절박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연은 한국 수학여행에서 시작되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몬테로, 17살 캘리포니아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 평범하진 않죠. 저희 가족은 멕시코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라틴계 이민 2세거든요.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현지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하지만 엄마의 희생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소피아, 넌 엄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려웠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다른 언어를 들으면 더 위축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친했던 친구가 유진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유진이는 저와 달리 자신감 넘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학교 생활이 조금은 견딜만 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의 한국인 친척들이 갑자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유진이와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너 왜 이런 애랑 어울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들의 눈빛과 웃음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특히 그들이 저를 힐끔힐끔 보며 웃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진이는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테이블에 앉거나 복도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한국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졌어요. 마치 그 언어 속에 저를 향한 비웃음이 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문화나 음식에도 막연한 거부감이 생겼죠. 이런 감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린 마음의 상처는 깊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저를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전 마지막 수학여행 발표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일본이나 유럽으로 가길 기대하고 있었죠. 올해 우리 학교의 해외 수학여행 목적지는? 선생님의 말씀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순간이었죠. 한국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일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한국은 솔직히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북한과의 전쟁 위험성에 대해 계속 보도하던데. 선생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소피아, 그건 과장된 보도야. 한국은 아주 안전한 나라야.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과거의 상처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감정이었죠. 참가 신청서는 다음 주까지 제출해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교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안의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죠. 가지 말자. 엄마한테 돈이 없다고 말하면 될 거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도망치면 언제까지 두려움에 갇혀 살 거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제 두려움, 불안,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죠.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곳일까요? 아니면 제 편견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직접 가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수학여행 발표 다음날 학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이 모여 한국 대신 일본으로 바꿀 수 없냐며 웅성거렸어요. 저도 그들 사이에 끼어 있었죠. 난 도쿄에 가고 싶었는데. 제 옆자리 친구 애슐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은 뭐가 있다고?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잖아.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주며 또 미사일 발사했대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데 다른 친구들은 그저 뉴스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으니까요. 너희 한국 드라마 안 봐? 걔네 나라 완전 발전됐대. 조용히 있던 제키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친구들이 비웃었어요. 그건 그냥 드라마일 뿐이야 현실은 다르겠지. 그때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유진이와의 일로 한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겪었던 편견의 또 다른 모습 같았죠. 오후 수업 시간 교장 선생님이 직접 우리 교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교장 선생님은 단상에 올라섰어요. 여러분, 오늘은 수학여행 목적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궁금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의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은 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줘요. 교장 선생님은 프로젝터를 켜셨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영상이 나왔어요. 깔끔한 식당, 다양한 반찬이 담긴 트레이,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익숙한 학교 급식은 플라스틱 포장에 담긴 피자 한 조각이나 햄버거가 전부였으니까요.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국가가 학생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의 상징이죠. 한국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영상 속 급식을 보며 놀랐어요. 그것은 마치 레스토랑에서 먹는 식사 같았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교장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급식의 가격입니다. 한국 고등학교 급식은 무료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약 3달러 정도죠. 우리 학교 급식은 7달러였습니다. 그것도 음식의 질은 형편없이 나쁜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다음으로 한국의 안전지수,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 특징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안전지수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야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여성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범죄율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 자료까지.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매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는지 알고 있나요? 그 질문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었거든요. 마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지난해에만 43건의 학교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대피 훈련을 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옆에 앉은 리사였습니다. 그녀의 사촌이 작년에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학교 총격 사건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총알이 아닌 시험 점수를 걱정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두려워했던 것은 그저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포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죠. 투표를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에 찬성하는 학생은 손을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몇 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저도 조금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찬성했어요. 반대하는 학생? 소수의 학생들만 손을 들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교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번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수학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걱정하셨지만 학교에서 일부 지원해준다는 말에 안심하셨어요.
소피야, 넌 항상 용기가 부족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구나.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무서운 것은 총알이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거죠. 한국으로의 여행, 그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여행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14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온 겁니다. 소피야, 괜찮아? 옆자리에 앉은 제키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떨려. 솔직히 말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깨끗함이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늘 볼 수 있던 쓰레기통 주변에 흩어진 쓰레기, 지저분한 바닥, 낙서가 있는 벽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듯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공항 맞아? 애슐리가 감탄했어요.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데.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자동 안내 로봇을 만났습니다. 은색 외관의 친절한 목소리로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가며 안내하는 로봇이었죠. 몇몇 친구들은 로봇과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갑자기 들려온 또렷한 영어에 놀라 돌아봤습니다.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영어 발음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아, 네,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우리를 안내하며 한국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녀의 친절함과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거든요.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긴 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동 입국 심사대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여권을 기계에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시키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입국 심사줄에 30분 이상 서 있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불과 5초 만에 끝났어요.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이 놀라웠습니다. 이게 전쟁 중인 나라라고? 제 뒤에 선 친구가 속삭였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전쟁의 그림자는커녕 오히려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소음도 적었습니다. 미국 공항의 혼잡함과 소란스러움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출구에 도착하자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한글 팻말을 든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여행 동안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민수입니다. 환영합니다. 민수 씨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를 따라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깔끔하게 정렬된 택시들과 버스들이 보였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현대식 관광버스에 탑승했어요. 버스에 오르자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내부는 깨끗했고 각 좌석에는 생수 한 병과 환영 선물 패키지가 놓여 있었어요.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버스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민수 씨는 마이크를 들고 서울로 가는 동안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인구, 면적, 기후, 그리고 주요 볼거리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약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특히 IT 기술,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죠. 창밖을 내다보니 고속도로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주변 풍경도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여기 공기가 되게 맑다.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환경 보호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에 힘을 쏟고 있죠. 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버스 창을 통해 본 한국의 첫인상은 조화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대형 전광판들이 도시의 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이나 LA의 번잡함과는 다른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63빌딩이에요. 한때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민수 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황금빛 고층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는 고급스러웠고 직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구나. 침대에 앉아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되새겨 봤어요. 공항의 첨단 기술,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느껴지는 안전함. 이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기가 정말 그 한국인가? 내가 두려워했던 그곳인가? 어쩌면 저는 너무 작은 상처 하나로 전체를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유진이와의 일은 불행한 오해였을 수도 있고 그저 그 친척들의 개인적인 편견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경험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공항의 로봇, 깔끔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어느 것 하나 제가 예상했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그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문 커튼을 젖히자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과 그 주변의 고층 빌딩들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오늘은 경복궁과 한복 체험이 있는 날이죠. 방에서 나와 친구들과 합류하며 말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아침 식사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반찬들과 김치, 밥, 국 등이 차려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 김치를 처음 먹어본 애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웅장한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디자인의 건축물 앞에서 우리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거 정말 아름답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민수 씨는 경복궁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600년 전에 지어진 이 궁궐이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특히 당시의 건축 기술로 이런 정교한 구조물을 지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파괴되었다가 최근에야 복원된 곳이에요. 한국인들에게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장소죠. 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궁 안을 걸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동양 건축의 특징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기와지붕의 곡선, 화려한 단청,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회로라는 연못 위의 건물 앞에서 민수 씨가 멈췄어요. 여기서 왕은 중요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연못에 비친 건물의 모습까지 계산해서 설계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연못을 바라보니 정말 건물이 물에 완벽하게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던 한국 건축의 철학이 느껴졌어요. 경복궁 관람을 마친 후 우리는 근처의 한복 체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넓은 방에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한복을 선택하시면 직원들이 입는 것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복궁을 다시 방문해 사진을 찍을 겁니다. 모두들 흥분한 듯 자신이 입을 한복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한 분홍색 상의와 초록색 치마로 된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입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앞을 여미고 띠를 묶어주세요. 아, 너무 예쁘네요. 한복을 다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소심하고 자신감 없어 보이던 소피아가 아니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습니다. 소피아, 너 정말 예쁘다. 제키가 감탄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소피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그건 단순한 외모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지금 거울 속의 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중학교 2학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이의 친척들이 저를 보며 웃었던 그날, 저는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받는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은 다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름은 배척받을 이유가 아니었구나.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을 닦고 친구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미안해, 그냥 갑자기 감동해서. 우리는 모두 한복을 입고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갔어요. 아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었어요. 현대적인 서울 도심 속에 자리한 고궁, 그리고 그 안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걷는 우리들. 이 모든 것이 불가사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어요. 민수 씨가 아름다운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주변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몇은 다가와 예쁘다,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손짓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수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당신이 한복을 정말 아름답게 소화한다고 하셔요. 마치 한국인처럼 자연스럽대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들으면 공포를 느꼈는데 지금은 그 언어로 전해지는 칭찬에 감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경복궁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한복을 반납하러 돌아갔습니다. 한복을 벗으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마법에서 깨어난 신데렐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옷이 저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던 특별함을 단지 끌어낸 것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는 것도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수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실 거예요. 특히 남산타워와 한강 야경이 유명하죠. 그 말에 반 친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밤에 관광이라니 안전할까요? 미국에서는 밤에 단체로 다니는 것조차 위험한데 말이죠. 괜찮을까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밤에도 매우 안전합니다. 오히려 야경이 더 아름다워요. 버스는 남산으로 향했고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남산타워 전망대에 도착해 사방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우주의 은하수처럼 느껴졌어요. 저기 보이는 건 한강이에요.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죠. 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의 시간을 마친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이동했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들, 친구들끼리 모인 그룹, 혼자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여기 사람들 밤에도 이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특히 서울은 24시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 순찰도 자주 있어서 범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LA에서는 해가 지면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라고 부모님들이 항상 당부하셨습니다. 민수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실제로 한국 여성들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조심은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극도로 경계하지는 않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혼자 이어폰을 끼고 밤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것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은 채로요. 저렇게 핸드폰 들고 걸어도 돼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보통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나 강도가 거의 없어요. 물론 100% 안전한 곳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편이죠. 그 순간 저는 미국에서의 일상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에서 매달 실시하는 총기 대피 훈련,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는 부모님의 경고, 항상 주머니에 넣어두는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제게는 그게 정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 학기에만 3번의 총기 경보가 울렸어요. 문득 생각나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와 주변에 있던 한국인 가이드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총격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건가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행히 오인 신고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모두 책상 밑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민수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서는 학교 총격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일반인이 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위험한 곳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살던 곳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겁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동안 바람에 실려오는 시원한 강물 냄새와 주변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땅 위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갈 거예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지하철? 밤 10시가 넘었는데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역 안은 깨끗했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지하철은 보통 새벽 1시까지 운행해요. 그리고 역마다 안전요원이 있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죠.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내부는 조용했고 모든 승객들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취한 사람이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죠?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은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를 중요시해요. 특히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기본 예절이라고 생각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안전해 보였어요. 24시간 문을 여는 상점들, 밝게 빛나는 간판들, 그리고 여전히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안전함, 질서정연함, 그리고 편리함은 제가 살던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문득 스마트폰을 켜고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는 밤에도 혼자 걸어도 안전해요. 총기 대피 훈련 같은 것도 없고요. 너무 편안해요. 잠시 후 어머니의 답장이 왔어요. 정말? 그래도 항상 조심하렴. 엄마는 네가 걱정돼. 그 메시지를 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미국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안전함, 이 평화로움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왜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처음으로 저는 미국의 시스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작은 소망이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여기서 살면 어떨까? 셋째 날 아침 우리의 일정은 한국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방문이었습니다. 오늘 방문할 학교는 과학영재학교예요. 한국의 최우수 학생들이 다니는 특별한 학교죠.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창밖 풍경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한국의 거리가 이제는 조금씩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처럼 낡고 칙칙한 느낌이 아니라 마치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 건물 같았어요. 와, 이게 정말 고등학교야? 애슐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모두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맞이한 학생의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그의 영어 발음이 너무 완벽해서 놀랐어요. 너 영어 정말 잘한다. 제가 칭찬하자 정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요.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한 적은 없어요. 독학으로 이 정도 영어 실력을 갖추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우리 학년인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정우와 다른 학생들의 안내로 학교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벽에는 학생들의 수상 경력과 연구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학경시대회 우승, 로봇공학대회 입상 등 화려한 성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에요. 실제로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투자도 받았죠. 정우의 설명에 우리 모두 입이 벌어졌어요. 고등학생이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 궁금해서 물었어요. 음악교 수업이 오후 4시까지고 그 후에 자율학습을 하니까 보통 밤 10시나 11시까지. 주말에도 대부분 공부하고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16시간 가까이 공부한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친구들과 놀 시간은? 제키가 물었습니다. 물론 있죠. 우리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생활도 해요. 다만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에요. 교실로 들어가자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과 최신식 전자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고 선생님은 태블릿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수학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어요. 그것은 대학교 수준의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이 혼합된 제게는 거의 외계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배우는 건 머신러닝에 쓰이는 수학적 개념이에요. 정우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개발 중인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수학 개념을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 그 학생의 모습이 놀라웠어요. 저 학생은 고등학생 맞아? 혼잡한 중에 담임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네, 우리와 같은 나이예요. 정우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는 우리 학교에서도 뛰어난 학생이에요. 이미 3개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풀기도 벅찬데 이 학생들은 문제를 만들고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과학 실험실로 이동했어요. 실험실은 대학교 수준의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정하고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실험을 진행해요. 우수한 결과물은 실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죠. 한 여학생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환경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열정과 자신감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런 연구가 실제로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 꿈은 환경공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에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물론 대학을 잘 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저는 지식 자체가 재미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람차거든요. 그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학생들은 배움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 급식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식사 같았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메뉴가 제공되었고 모든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식사를 했어요. 이 급식은 하루에 얼마야?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무료예요. 우리 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 급식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그 말에 미국의 학교 급식이 떠올랐습니다. 비싼 가격에 비해 영양가도 낮고 맛도 없는 급식이었죠. 여기서는 교육의 일부로 식사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 우리는 정우와 그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해했고 우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지 않아? 그렇게 많이 공부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죠.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도우며 함께 공부하면 덜 힘들어요. 그들의 우정과 협력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이 학생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도 훌륭했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비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 정우가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할 생각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왜 안 될까? 생각해볼게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오늘 본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차이는 단순히 공부하는 시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철학,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의 차이였어요. 넷째 날 아침 우리는 일반 고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아닌 한국의 평범한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고등학교였어요. 어제 방문한 곳은 특별한 학교였어요. 오늘은 좀 더 일반적인 한국 고등학교를 경험해 보실 거예요. 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늘은 좀 더 평범한 모습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외관은 어제 방문한 학교보다 조금 더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교문 앞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를 맞이한 학생 중 한 명인 민지가 앞으로 나와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녀의 영어도 상당히 유창했습니다. 어제 만난 정우만큼은 아니었지만 미국 친구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학교 내부로 들어서니 복도에는 학생들의 작품과 프로젝트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술 작품부터 과학 연구 결과물까지 다양했어요. 저희 학교는 예술과 인문학에 특화되어 있어요. 물론 수학과 과학도 중요하게 가르치지만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더 강조하죠.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았어요.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있었고 교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나서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은 한국 교육의 기본이에요. 존경과 예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영어 수업을 참관하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질문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수업 시간에 조용히 있거나 심지어 졸기도 하는데 말이죠.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쉬는 시간에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대학 입시 때문이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기도 해요.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격 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는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오전 수업 참관을 마치고 우리는 학교 급식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줄 서는 것부터 식사 예절까지 모두 교육의 일부예요. 그리고 급식 당번이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배식을 도와요. 식당에 들어서자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음식을 나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위생 모자와 장갑, 앞치마를 착용하고 진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우와,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야? 애슐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메뉴는 밥, 국, 그리고 4가지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모든 음식이 따뜻하고 신선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트레이를 받아 줄을 서서 음식을 담았어요.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호텔에서는 주로 서양식을 먹었고 한식은 조금씩만 시도해 봤을 뿐이었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테이블로 향하던 중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어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트레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아마 다들 웃고 놀렸을 텐데 여기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려웠어요. 그때 주방에서 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조리사로 보이는 그분은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할머니의 말씀은 한국어였지만 그 따뜻한 어조와 표정에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통역해 주었어요.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세요.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에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제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잠시 제 어깨를 토닥이시더니 곧 새 트레이에 음식을 담아 직접 가져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반찬도 더 많이 담아주셨어요. 많이 먹고 건강해져라. 민수 씨의 통역을 들으며 저는 할머니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향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한국 학생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제 실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미국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어요. 그들의 배려와 친절함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급식이 어때요? 맛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학교 급식은 최악이었어요. 냉동식품을 데운 것 같은 맛없는 음식, 영양가 없는 패스트푸드가 대부분이었죠. 솔직히 여기보다 훨씬 맛없어요. 그리고 비싸고요. 한국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학교 급식은 당연히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이었나 봐요. 식사를 마치고 트레이를 반납하러 갔을 때 아까 그 할머니가 또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하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여기서 살고 싶다.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문화가, 이 사람들이 제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태도였죠. 학교를 떠나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마치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닌 내면의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외국인일 뿐인데도 이렇게 존중받는데 미국에서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서조차 때로는 이방인처럼 느껴지곤 했지. 그 역설적인 상황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히 결심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는 이 도시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나기 싫은 마음이 컸죠. 소피아 짐 다 쌌어? 후방에서 같이 지낸 제키가 물었습니다. 응. 짐을 싸면서도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돌아간 후에는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14시간 동안 태평양을 건너 LA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만 보이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어요. 안전한 거리, 열정적인 학생들, 정성 어린 급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은 혼란스러움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두르고 소리 지르고 무질서했습니다. 한국의 질서정연함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미국에 온 것이 이렇게 낯설 줄이야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한국이 낯설고 미국이 익숙했는데 이제는 정반대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시차 적응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의 일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학교에 등교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래된 건물, 지저분한 화장실, 무관심한 학생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의문스러웠어요. 소피아, 한국은 어땠어? 복도에서 만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 점심시간 식당에 줄을 서서 급식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긴 맛없어 보이는 피자 한 조각과 과일 통조림, 그리고 초콜릿 우유, 이게 우리의 급식이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영양가 있고 맛있는 급식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선생님 손을 들어 급식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훨씬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해요.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예산 문제지.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 그 대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다니요?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학생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경보 사이렌이 울렸어요. 이번 달의 총기 대피 훈련입니다. 모두 책상 밑으로 숨으세요.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기계적으로 책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거기서는 학생들이 총격 사건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책상 밑에 웅크린 채로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훈련을 안 해. 거기 학교는 안전해.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그런 나라가 있다고? 그 질문이 마치 펀치처럼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너무 오랫동안 정상으로 받아들여 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퇴근하시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으셨어요. 무슨 일이니, 소피아?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한국에 가보니까 거기서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시스템도 훌륭하고 안전하고.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소피아, 그건 불가능해.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니? 그리고 너는 거기 언어도 모르잖아. 한국어는 배우면 돼요. 그리고 장학금도 있대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만.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소피아, 그건 그냥 여행이었을 뿐이야. 현실은 여기 미국이라고. 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소피아, 넌 아직 어려.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르는 거야.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세상을 너무 좁게 봤던 것 같아요. 미국만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학교 시설, 급식, 안전한 거리, 그리고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까지. 엄마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나라에서는 절 진심으로 존중해줬어요. 엄마, 제가 외국인이라고, 제가 다르게 생겼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줬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래도 돈이 문제야, 소피아. 우리는 장학금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죠? 넌 엄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고요.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저는 알아챘어요. 엄마, 저 혼자 보내기 싫으신 거예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넌 내 전부야, 소피아. 내가 멀리 가면 난 혼자가 돼.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항상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엄마에게 제가 떠난다는 건 큰 상처일 수 있었죠. 엄마도 같이 가면 어때요? 한국은 일자리도 많고. 엄마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니? 저도 배울 수 있다면 엄마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배워요.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볼게. 엄마가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정확한 정보를 가져와야 해. 어떤 학교인지, 얼마나 드는지, 장학금은 실제로 가능한지.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열린 거였으니까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찬 꿈을 꾸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유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인터넷에서 한국국제학교와 외국인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어요.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국어 인사를 연습하는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어요. 이전에는 두려웠던 그 언어가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주 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서울의 한 국제고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과 에세이, 인터뷰를 통해 선발한다고 했어요. 이거예요, 엄마. 제가 찾던 거예요. 서류를 준비하고 에세이를 쓰고 인터뷰 준비를 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준 자신감과 결단력으로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소피아 몬테로님 서울국제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비로소 완전히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엄마는 내 꿈을 응원할게. 그리고 난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껴안고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그 순간을 즐겼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여행객이 아닌 유학생으로서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낯선 나라에서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 공항 출구에서 정우와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자원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정말 기다렸어. 그들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새로운 집이 될 거예요. 학교 기숙사의 짐을 풀고 새 교복을 입어보면서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첫 수업날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합류하는 소피아 몬테로 학생입니다. 미국에서 왔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 많이 도와주세요. 교실에서 환영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해온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친구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선택한 도전이니까요. 오늘도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처음 한국을 두려워했던 그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한국은 더 이상 무서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소중한 나라예요. 오늘도 저는 한국어 단어를 하나 더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한 명 더 사귀고 이 문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학생들의 연이은 자퇴로 폐교 위기설까지 감도는 미국의 중고등학교 현실. 여기엔 빈번하게 발생하는 총기 사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급식 등 불편한 미국 학교에 대한 진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걸 따뜻하게 안아주는 한국 학교와 한국 문화에 감동받은 학생들의 한국 유학은 미국 학생들이 원하는 새로운 삶을 안겨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111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